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새 내린 하얀 눈이 온 세상을 소미불처럼 덮어버린 깊은 겨울밤이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겨울만 되면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기 일쑤였고 오로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우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기와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가의 별장이었는데 주인 대감은 한양에 머물 일이 많아 이곳에는 가끔 내려와 머리를 식히곤 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이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우직한 하인이었는데 그는 부모 없이 자라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내로 주인집 일을 제 일처럼 여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돌석은 주인 대감이 혹여나 아침 일찍 나들이를 하실까 걱정되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홀로 일어나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방금 쓸어놓은 길도 금세 하얗게 지워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돌석은 쌀이 빗자루를 굳게 쥐고 허리를 숙여 대문 앞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비지를 할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추위였지만 돌석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는 비록 천한 신분의 하인이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문 앞이 깨끗해야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지만 그는 부지런히 비지를 하며 몸에 열을 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눈과 씨름하던 돌석의 눈에 대문 기둥 아래 희미하게 웅크리고 있는 검은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내려온 짐승인가 싶어 빗자루를 고쳐 쥐고 경계하며 다가갔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눈 속에 파묻힌 채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은 영락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석은 깜짝 놀라 빗자루를 내던지고 다급하게 그쪽으로 달려가 눈을 헤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얇은 옷차림의 여인이 눈을 맞으며 쓰러져 있었는데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돌석은 너무나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혹여나 집안의 주인 대감이 깨실까봐 입을 틀어막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인의 몸 위에는 이미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돌석은 서둘러 자신의 속옷을 벗어 여인의 몸을 덮어주며 그녀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여인은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니 다행히 미세하게 남아 숨결이 느껴졌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동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돌석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여인을 등 뒤로 둘러엎었는데 겉보기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여인을 업은 돌석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통과하여 자신이 머무는 행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인 대감이 계신 안채나 사랑채로 모시기에는 밤이 너무 깊었고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들이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랑채는 비록 좁고 누추했지만 돌석이 평소에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떼워놓은 덕분에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석은 여인을 방 안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는 서둘러 젖은 겉옷을 벗겨내고 마른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여인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굳은 살 하나 없이 고운 손은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돌석은 밖으로 나가 부엌으로 달려가서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여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있는 항아리에서 쌀과 콩을 꺼내어 급하게 죽을 쑤기 시작했는데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데는 따뜻한 곱기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돌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여인의 손발을 주무르며 혈액순환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돌석은 도대체 이 깊은 밤에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산골까지 와서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돌석의 거친 숨소리와 여인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교차하고 있었고 문풍지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여인의 언발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 녹여주며 제발 목숨만은 건지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여인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돌석은 화색이 돌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듯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앓는 소리만 작게 내뱉을 뿐 눈을 뜨지는 못했고 돌석은 다시 부엌으로 나가 다 끓여진 콩죽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긴장했던 돌석의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호호 불어시킨 다음 여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 넘기지 못하고 입가로 흘러내리기만 했지만 돌석이 끈기 있게 입술을 적셔주자 여인은 본능적으로 입을 조금 벌려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죽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돌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하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을 반 그릇 정도 비우고 나자 여인의 얼굴에도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돌석은 땀으로 젖은 자신의 이마를 닦으며 방 한구석에 앉아 여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은 눈과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자세히 뜯어보니 옷감의 재질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범한 무명천이 아니라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비단이었고 소매 끝에 수놓아진 문양 또한 정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석은 문득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분을 모셔온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밤새 내리던 눈도 조금씩 잦아드는 기색이었습니다. 돌석은 밤을 꼬박 새우며 여인의 곁을 지켰는데 여인은 열이 오르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석은 물수건을 만들어 이마에 올려주고 젖은 이불을 갈아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기에 눈앞에 낯선 여인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겹쳐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기름이 다 되어 가물가물해질 무렵 돌석은 피곤함에 지쳐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눈보라 속을 헤매며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예지몽인지 그저 고단함 탓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출 때쯤 돌석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시선이 향한 곳은 여인이 누워있는 아랫목이었는데 다행히 여인은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을 보며 돌석은 그녀가 고비를 넘겼음을 직감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주인 대감과 마름이 일어날 것이고 행랑채에 낯선 여인이 누워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가득 쌓여 온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서둘러 마당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빗을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들리는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당을 쓰는 도중에도 자꾸만 행랑채 쪽을 힐끔거리며 여인이 깨어나지는 않았는지, 혹시 누가 그곳으로 가지는 않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마름 최 씨가 헛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하며 비질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마름 최 씨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돌석의 일솜씨를 점검했는데 다행히 밤새 눈을 치운 노고를 인정하는 듯 별다른 꾸지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눈길이 행랑채 쪽 캔마루에 놓인 낯선 여자 신발에 머무는 순간 돌석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신발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석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돌석이, 저기 놓인 꽃씨는 당최 누구의 것이냐? 우리 집 식구들 신발은 아닌 것 같은데. 돌석은 침을 꼴깍 삼키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핑계를 생각했지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 탓에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행랑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리고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 문틀을 잡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름 최 씨는 낯선 여인의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석은 빗자루를 내던지고 여인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최 씨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름 어른, 제발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어젯밤 대문 앞에 쓰러져 죽어가던 사람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잠시 뉘어둔 것입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중심을 잡고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흐트러짐 없이 강단 있어 보였습니다. 최 씨는 여인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지만 그녀에게서 풍겨 나오는 묘한 기품에 눌려 함부로 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는 모르겠다만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경을 칠 노릇이다. 당장 내쫓지 않고 뭘 하느냐. 최 씨의 호통에도 돌석은 여인을 감싸 안으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매정하게 내칠 수 있겠습니까? 기운을 차릴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돌석의 간곡한 부탁에 최 씨는 씩씩거리면서도 돌석이 평소 워낙 신임받는 일꾼이라 더 이상 몰아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돌석은 여인을 다시 방으로 데려와 눕히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여인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드는지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맑고 고운 음색이었습니다. 돌석은 여인에게 몸은 좀 어떠십니까? 밤새 열이 심해 걱정했습니다. 라고 물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이미 낯선 여인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사랑채의 하인들도 행랑채를 기웃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돌석이가 밤에 몰래 여자를 데려왔다더라. 아니다. 산에서 귀신에 홀려 업고 왔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덧붙여져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돌석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 당장은 여인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횟감을 해오고 물을 길어오며 틈틈이 여인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돌석은 주인 대감의 밥상을 차리는 참모 할멈에게 사정하여 묽은 미음 한 그릇을 얻어왔습니다. 참모 할멈은 돌석을 아들처럼 아끼는 분이라 혀를 차면서도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칫칫, 네 녀석이 오지랖이 넓어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그래도 사람 목숨 구한 일이니 복은 받을 게다. 할멈의 따뜻한 위로에 돌석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미음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 돌석은 여인이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여인이 몸을 일으키자 돌석은 밥상을 내려놓으며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여인은 미음을 먹으며 돌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주인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돌석은 누구인지, 돌석은 묻는 말에 공손하게 대답하며 자신은 그저 이 집의 하인일 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투박한 손과 낡은 옷을 바라보다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불안이 서려 있었는데 돌석은 그 눈빛을 보며 그녀가 평범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미움을 다 비운 여인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돌석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이 그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돌석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했습니다. 마름 최 씨가 수시로 행랑채 주변을 얼쩡거리며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여인의 정체가 수상하다며 관아에 신고해야 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고 그 소리는 돌석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돌석은 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그는 여인이 덮고 있는 이불을 꼼꼼히 여며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지켜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낯선 사내들이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이 여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행랑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여인에게 누가 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긴장한 표정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문을 노려보며 다가올 위험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오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행랑채 갯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밤이었지만 공기의 흐름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온했던 그의 일상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고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여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돌석은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대답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그것이 돌석이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산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처막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마당에 쌓인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돌석이 머무는 행랑채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구해온 여인은 다행히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 조용한 집안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여인에게 먹일 약을 다리고 미음을 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운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 비친 자신의 근심 어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이제 혼자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렸습니다. 돌석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약사발을 내밀자 여인은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병색이 완연하고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약사발을 쥐는 손길이나 고개를 숙이는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돌석은 그녀가 약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평범한 시골 아낙네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촌부들은 뜨거운 것을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거나 낯선 사내 앞에서는 수다스럽게 제 사정을 늘어놓기 마련인데 이 여인은 그저 조용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의 눈길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마름, 최 씨의 의심 가득한 시선은 돌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도 의심이 많고 남의 흠을 잡기 좋아하는 성미였는데 돌석이 정체불명의 여인을 데려와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영 못마땅한 눈치였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행랑채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헛기침을 하거나 짐짓 큰 소리로 하인들을 나무라며 돌석과 여인의 동태를 살피곤 했습니다. 돌석은 최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최 씨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부엌에서는 하녀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밥을 짓고 나무를 묻히던 하녀들은 돌석이 보이지 않자 목소리를 낮춰가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그 여자 손 봤어.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손 같더라. 배꼽같이 하얗고 매끄러운 게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한 하녀가 말하자 다른 하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리고 옷도 다 젖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비단이 보통 비단이 아니더라니까. 혹시 어디 양반 집에서 도망 나온 첩실이 아닐까. 근거 없는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여인은 순식간에 사연 많은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석은 우물가에서 물을 쐰다가 하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도망 나온 노비나 죄를 짓고 쫓기는 몸이라면 그녀를 숨겨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인 대감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돌석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란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았고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감나무 가지에 앉아 울어댔습니다. 예로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지만
지금 돌석에게는 그 울음소리마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름 최 씨가 기어이 돌석을 불렀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최 씨 앞에서 돌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최 씨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돌석아, 네가 데려온 그 계집말이다. 당장 관아에 고하는 게 순리인 듯 싶다. 최 씨의 말에 돌석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아직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며칠만 더 쉬게 해주시면 알아서 갈 것입니다. 제발 관아에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돌석의 애원에도 최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담뱃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근본도 모르는 것을 함부로 들이느냐. 만약 그 계집이 도적대에 끈아풀이거나 역적의 식솔이라도 되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다. 최 씨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라도 관아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챙기거나 자신의 공을 세우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음을 돌석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석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디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돌석의 간곡한 태도에 최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네 정성이 갸륵하여 봐주는 것이니 사흘 안에 내보내라. 그 안에 무슨 사달이 나면 내 놈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줄 알 거라. 최 씨는 으름장을 놓으며 자리를 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식은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그 짧은 시간 안에 여인이 기운을 차리고 떠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돌석은 여인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돌석이 인기척을 내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곤란해지실 텐데. 여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돌석은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걱정 마시고 어서 쾌차하실 생각만 하십시오. 여기는 외딴 곳이라 사람 올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일 뿐 돌석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 사는 나무꾼 박 씨가 택감을 지고 내려오다가 돌석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씨는 평소 돌석과 호영호재하며 지내는 사이였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돌석이 마당을 쓸다가 박 씨를 보고 다가가자 박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돌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돌석이 자네 조심해야겠네. 아까 산밑 주막에서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낯선 여자를 찾고 있더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석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그 사내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고 말투가 거칠었으며 그림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탐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 속 여자가 꽤 곱상하게 생겼던데 혹시 자네 집에 있는 그 손님 아니가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돌석은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아니네. 무슨 소리인가. 우리 집에 있는 처자는 먼 친척 조카일세. 병이 나서 잠시 요양하러 온 거야.
돌석은 난생 처음으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며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세상이 흉흉하니 문단속 잘하게 라고 당부하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가 떠난 후에도 돌석은 대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길 저편에서 금방이라도 횃불을 든 무리가 들이닥칠 것만 같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대문을 평소보다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빗장까지 확인했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온 돌석은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에 있는 여인이 누구든 그녀가 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인데 그녀의 눈망울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풍지가 윙윙 울 때마다 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인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조용히 방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씨, 걱정 마시고 주무십시오. 제가 밖을 지키고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잠시 후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에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힘없는 하인이지만 이 여인 하나쯤은 어떻게든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습니다. 마름 최 씨가 아침부터 하인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마을 아래 주막에서 소동이 있었다더구나. 웬 놈들이 사람을 찾는답시고 행패를 부렸다는데 혹시라도 수상한 자를 보거든 즉시 나에게 고해야 한다. 최 씨는 돌석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돌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빗자루질을 했지만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웅성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돌석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모 할멈이 국을 푸면서 혀를 찼습니다. 돌석아, 네가 데려온 그 처자 말이다. 옷매무새나 말씨가 예사롭지 않더구나. 내가 보기엔 귀한 집 따님 같은데 어쩌다 이런 산골까지 흘러들어왔을꼬. 할멈은 연륜이 있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돌석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멈,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많이 먹여서 얼른 기운 차리게 해라. 오후가 되자 여인은 방문을 열고 칸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햇볕을 쬐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돌석이 다가가자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돌석은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금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계십시오. 여인은 돌석의 진심 어린 만류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돌석은 여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과 진흙에 더러워져 있었지만 비단으로 만든 꽃시내는 붉은 실로 수놓아진 모란꽃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장터에서 파는 싸구려 신발이 아니라 솜씨 좋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돌석은 다시 한번 그녀의 신분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쫓는 자들이 단순히 빚쟁이나 노비 추세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권력 다툼이나 집안의 큰 비밀과 얽혀 있는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해질녘 돌석은 흙감을 구하러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을 입구로 통하는 길목에 낯선 그림자 몇 개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돌석은 나무지게를 짊어진 채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풍기는 살기는 산 위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서둘러 산을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여인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돌석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챈 듯 수저를 들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돌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봅니다. 어서 드십시오. 여인은 돌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메어오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름 최 씨가 다시 돌석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건장한 하인 2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돌석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계집을 관하로 넘길 것이다. 더 이상은 위험해서 못 데리고 있겠다. 돌석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최 씨는 완강했습니다. 마을에 수상한 놈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해. 괜히 엮였다가 우리까지 봉변당하기 싫으니 그리 알아라. 최 씨는 통보하듯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석은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듯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떠나겠습니다. 돌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시면 잡힐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옥 놀이개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지닌 유일한 정표이자 신분을 증명할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돌석은 그 놀이개를 보며 이 여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에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문풍지가 거세게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석은 행랑채 마루에 앉아 나탄 자루를 옆에 두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결의를 다진 사내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하는 밤, 돌석과 여인, 그리고 이 집안을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사납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아침 해가 고개를 내밀었지만 돌석의 마음에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름 최 씨가 하인들을 시켜 멍석과 오랏줄을 준비하는 소리가 마당을 소란스럽게 채웠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마치 큰 죄인이라도 잡은 양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하인들을 다그치고 있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돌석은 행랑채 문고리를 잡은 채 안에서 숨죽이고 있을 여인을 생각하니 가슴이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매타고 입술은 바싹 말랐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방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이미 일어나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험악한 소리들을 다 듣고 있었을 텐데도 그녀는 동요하는 기색 없이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마름 어른이 관아에 고할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뒷문으로 피하셔야. 하지만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몸으로 산을 넘을 수도 없거니와 제가 도망치면 그 화가 고스란히 돌석 아범에게 미칠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나가서 당당히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돌석은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그녀가 채비를 하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어 정리하고 있었는데 젖은 옷을 말리느라 풀어헤쳐 두었던 짐꾸러미를 다시 싸는 중이었습니다. 돌석이 짐을 거들어 주려 손을 뻗는 순간 여인의 옷자락 사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비단천에 쌓여 있던 물건이었는데 떨어지면서 천이 풀어져 그 내용물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놀이개였습니다. 그것은 시골 장터에서나 볼 수 있는 조잡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푸른 옥에는 상서로운 봉황의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 늘어진 매듭은 최고급 명주실로 꼬아 만든 것으로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져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비록 평생을 산골에서 산 하인이었지만 주인 대감을 따라 한양에 올라갔을 때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이나 지닐 법한 귀한 물건임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신분의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왕실의 하사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손끝에 닿는 옥의 감촉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아씨, 이것은 돌석이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자 여인은 황급히 놀이개를 받아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돌석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눈앞에 이 여인은 단순히 길을 잃은 양반집 규수가 아니라 감히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의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왜 그토록 신분을 숨기려 했는지, 왜 험한 산골까지 도망쳐 와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돌석, 아범, 본 것을 잊어주십시오. 이것이 알려지면 저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여인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돌석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알겠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돌석의 태도가 갑자기 극존칭으로 바뀌자 여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에게 돌석 아범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쫓기는 신세일 뿐입니다. 그때 밖에서 마름 최 씨의 고함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이놈 돌서가 안에서 뭣들을 하고 있느냐. 썩 그 계집을 끌고 나오지 못할까. 최 씨의 재촉의 돌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안심시키듯 눈빛을 교환하고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최 씨와 건장한 하인 서너 명이 몽둥이와 오랏줄을 들고 험악하게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돌석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씩씩거렸습니다. 이 녀석이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게냐. 당장 끌어내라니까. 최 씨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자 그들이 행랑채 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돌석은 뱃마루 위로 올라서며 두 팔을 벌려 방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환자입니다.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돌석의 필사적인 저항에 하인들이 잠시 주춤거렸지만 최 씨는 더욱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끌어내고 방을 뒤져라. 도둑년이 훔친 물건이라도 숨기고 있을지 누가 아느냐. 최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었고 돌석은 그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돌석이 밀려나 넘어지려는 찰나. 부엌 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늙은 참모 할멈이 부직갱이를 들고 달려와 하인들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할멈은 평소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눈을 부라리며 최 씨와 하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마름이라도 그렇지.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이제는 내쫓다 못해 오랏줄을 들이대. 내 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참모 할멈의 서슬에 하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최 씨도 기가 막힌 듯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할멈, 이게 무슨 망령이야. 나는 집안을 위해 최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멈은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집안 위한다는 놈이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 대감만이 마시면 내 놈들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으실 게다. 할멈의 기세에 눌려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석은 그 틈을 타 다시 방문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그는 할멈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옥놀이개를 떠올리며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의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니라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던 그녀의 고귀한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대문 밖에서 낯선 사내의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리 오너라, 집주인 있느냐. 그 목소리는 위압적이고 거칠어서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으로 쏠렸습니다. 마름 최 씨는 드디어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다고 생각했는지 화색이 돌며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빗장을 풀고 대문을 활짝 열자 예상을 깨고 들이닥친 것은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무사들과 험상젤은 사내들 10여 명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관군이라기보다는 사병이나 왈패에 가까워 보였고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관아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요. 무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최 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쓱 훑어보더니 손에 든 그림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런 계집을 보았느냐? 여기서 요양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왔다. 그림 속의 여인은 바로 행랑채에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본능적으로 행랑채 쪽을 향해 굴러갔습니다. 그 눈짓을 놓칠 리 없는 우두머리는 시익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행랑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돌석은 심장이 타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들은 여인을 보호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해치러 온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이 말했던 위험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돌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방문 앞을 더욱 굳건히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마당을 쓸던 빗자루가 들려 있었지만 칼을 든 무사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돌석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행랑채 앞에 멈춰서서 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켜라.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딜 가로막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여기는 대감마님의 댁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칼집으로 돌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대감 그 대감이 지금 여기 있느냐. 목숨이 아깝거든 썩 꺼져라.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여인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무사들을 응시하는 자태는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내 여기 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여인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시끄럽던 주위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우두머리는 여인을 확인하고는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곱게 모셔갈 테니 순순히 따라오시지. 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는지는 모르나 내 발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무사들도 잠시 기가 눌린 듯 주춤했지만 우두머리는 이내 손짓을 하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끌어내라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사들이 텐마루로 뛰어올랐고 돌석은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던져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분에게 손대지 마라. 돌석은 무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무자비한 발길질이 그의 등과 머리로 쏟아졌습니다. 돌석 아범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찬모 할멈과 하녀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돌석은 입안이 터져 피맛이 비릿하게 느껴졌지만 결코 잡은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놓으면 여인이 죽는다는 생각에 고통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크고 위엄이 있어 날뛰던 무사들의 움직임마저 일순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화려한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고 그 뒤로 수십 명의 관군과 호위무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덮개에는 재상을 상징하는 문양이 금실로 수놓아져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무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마름 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내려지고 문이 열리자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조정의 실세이자 당대의 재상인 김대감이었습니다. 재상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돌석과 그 곁을 지키며 서 있는 여인에게 꽂혔습니다. 여인은 재상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여인이 이 나라 재상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석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그는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살았습니다. 재상의 등장과 함께 마당을 휘감고 있던 살벌한 기운은 순식간에 압도적인 권위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이라는 여인의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상의 뒤를 따르던 호위무사들이 벼락같이 움직여 왈패들을 포위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목을 겨누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은 사색이 되어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하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찼고 다리를 덜덜 떠는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무기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왈패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살려달라고 비는 비굴한 신음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재상은 가마에서 내려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당대의 재상이었지만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손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생으로 패쑥해진 딸의 얼굴과 험한 옷차림을 본 재상의 눈가에는 이내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 내 딸아, 살아 있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재상이 딸을 와락 끌어안자 여인도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복받치는 듯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 애절한 상봉을 지켜보던 관군들과 하인들도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고 담장 너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한참을 다독이던 재상은 이내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마당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왈패들에게 머물자 우두머리는 머리를 땅에 처박으며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돈을 준다는 말에 눈이 멀어 그만. 재상은 그들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딸을 위협하고 선량한 사람을 해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당장 이놈들을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내 친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재상의 엄명에 무사들이 달려들었고 왈패들은 오랏줄에 굴비 엮이듯 묶여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왈패들이 끌려나간 뒤 재상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마름 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재상의 눈길이 닿자 기절할 듯이 소스라치며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집안을 지키려는 충심에서. 최 씨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하자 여인이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자는 저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으려 했고 저를 지켜주려던 생명의 은인을 핍박했습니다. 충심이 아니라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입니다. 딸의 증언을 들은 재상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내 놈에게 이 집을 맡긴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 때문이라 믿었거늘.
어찌 주인의 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패악을 부렸느냐. 더구나 사람의 목숨보다 돈과 체면을 앞세웠으니 너는 더 이상 내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재상의 호통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씨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울부짖었지만 재상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최 씨의 양팔을 잡아일으켜 대문 밖으로 끌어냈고 평소 그의 위세에 눌려 살던 하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정리가 얼추 끝나자 재상은 쓰러져 있는 돌석에게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석은 왈패들의 매질에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입가에 피를 흘린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 묻은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흐느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눈 속에 파묻혀 죽었을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도 모자라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인의 말에 재상은 깊은 감동과 함께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천한 신분의 하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의 딸을 지켰다는 사실은 재상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재상은 즉시 수행하던 의원을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재상을 따라 내려온 명의가 황급히 달려와 돌석의 맥을 짚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으나 타박상이 심하고 기력이 쇠하여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원의 진단에 재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안채에 가장 따뜻한 방으로 옮겨라. 내 딸을 살린 은인이니 귀빈을 모시듯 정성을 다해 치료해야 할 것이다. 하인들이 들것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돌석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장군을 호송하는 것과도 같이 정중했습니다. 돌석이 안채로 옮겨진 후 집안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말끔히 치워졌고 대문 밖을 가득 메웠던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돌석이가 알고 보니 재상 댁 따님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순박한 돌석이가 큰일을 해냈어.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이제 돌석이는 고생 끝이네. 사람들의 입에서는 돌석에 대한 칭찬과 부러움이 끊이지 않았고 그 훈훈한 기운은 삭막했던 겨울 마을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안채 사랑방에는 최고급 비단 이불이 깔리고 돌석은 그 위에 편안하게 뉘어졌습니다. 의원은 상처 부위에 귀한 약재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으며 탕약을 다리는 냄새가 은은하게 집안에 퍼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찬모 할멈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 돌석이가 복덩이야. 복덩이 할멈은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몸보신에 좋은 닭을 잡고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녀들도 돌석을 구박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서로 나서서 약탕관을 부채질하거나 물수건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재상과 딸이 마주 앉아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산행 중 갑작스러운 눈보라를 만나 일행과 헤어지게 된 경위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던 일, 그리고 돌석이 자신을 발견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준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따뜻한 옷과 음식을 저에게 내주었습니다. 심지어 마름이 저를 쫓아내려 할 때도 옥누리개를 보고 제 신분을 알게 된 후에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저를 지키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재상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의인이 아직 남아있다니. 하늘이 우리 가문을 도운 것이로구나. 내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재상은 딸이 건네준 옥놀이개를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을 차차 아첨하는 자들만 가득한 조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람 냄새나는 진정한 충정과 선의를 이 산골 마을의 하인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재상의 마음속에는 돌석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즐거운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돌석이 앓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천장은 낯선 비단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와 양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돌석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을 지키던 의원이 다가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돌석은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재상과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 이불을 걷어차고 바닥으로 내려와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어찌 감히 안채에. 재상은 허어 웃으며 다가와 돌석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돌석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은 재상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는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은인일세. 이 방의 주인은 오늘부터 자네니라. 돌석은 너무나 황송하여 몸 둘바를 몰랐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인도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석 아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범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석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몽둥이 침지를 당하고 쫓겨날 신세였는데 지금은 재상대감의 손을 잡고 따뜻한 방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돌석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재상은 더욱 흐뭇해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자네의 그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내 딸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걸세.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참모 할멈이 정성껏 마련한 진수성찬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음식들 사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과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닭백숙 그리고 각종 산해진미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보리밥과 시래기국만 먹던 돌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재상은 돌석에게 직접 수저를 쥐어주며 권했습니다. 어서 들게. 자네가 기운을 차려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속이 따뜻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찬모 할멈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눈물을 훔쳤고 다른 하인들도 방문 틈으로 돌석이 호강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사람 사는 냄새와 따뜻한 정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재상은 돌석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넌지시 비췄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한양으로 데려가 내 곁에 두고 쓰겠네. 아니면 이곳에서 평생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네. 무엇이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보게. 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한양 생활도 좋겠지만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산골 마을과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이 쉽게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늙은 참모 할멈과 친구 박 씨를 두고 혼자만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돌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천한 놈이라 한양의 높은 분들을 모시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이곳에서 흙을 만지며 사는 것이 분수에 맞습니다. 다만 돌석이 말끝을 흐리자
재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만 제가 늙으신 찬모 할멈을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오손도손 지낼 수 있도록 이 집을 지키며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재상은 돌석의 소박하고도 진실한 소원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 없는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재상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어젯밤의 불안한 정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채와 행랑채, 그리고 부엌과 마당 곳곳에 안온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따뜻한 비단 이불 속에서 창호지 문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의 만남, 가슴 졸이던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욱신거리는 상처와 배부른 포만감이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눈 위로 달빛이 쏟아져 내려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지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재상 일행은 떠나겠지만 돌석의 삶은 분명 어제와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가짐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그런 삶 말입니다. 돌석은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고 돌석이네 기와집 위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긴장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마당에는 상서로운 기운만이 가득 감돌았습니다. 재상 대감의 행렬이 떠날 채비를 하느라 집안은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활기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돌석은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대청마루 아래 공손히 서 있었는데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혈색도 돌아 한결 헌칠해 보였습니다. 참모 할멈은 부엌에서 따끈한 아침 밥상을 차려내오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밤의 걱정은 온데간데 없 돌석을 향한 대견함과 흐뭇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떠나기 전 재상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마당에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대문 밖을 가득 메웠는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상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재상은 근엄하면서도 온화한 표정으로 돌석을 불렀습니다. 돌석아, 앞으로 나오거라. 돌석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자. 재상은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아에서 공증을 받은 문서들이었는데 재상은 그 봉투를 돌석의 손에 쥐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을 살려준 내 공로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오늘부로 너를 면천시켜 양민으로 삼을 것이며 이 별장과 딸린 논밭을 모두 내 명의로 돌려주노라. 재상의 파격적인 선언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하루아침에 양민이 되는 것도 모자라 양반가의 기와집과 넓은 논밭을 소유한 지주가 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돌석이 놈, 아니 돌석님 대박났네. 사람 목숨 구하더니 팔자를 고쳤어라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돌석은 너무나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봉투와 재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소인에게 너무 과분한 처사입니다. 소인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돌석은 손을 떨며 사양하려 했지만 재상은 단호하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목숨과
네가 보여준 진실한 마음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이 집의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재상의 따뜻한 격려의 돌석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종으로 살며 서름도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분을 만나 큰 복을 받게 되니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참모 할멈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아이고, 우리 돌석이가 이제 주인 나리가 되었네. 조상님이 도우셨어. 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감동의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재상의 딸도 돌석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족두리를 쓴 고귀한 모습이었지만 돌석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처음 보았을 때처럼 따뜻하고 겸손했습니다. 은희님,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양에 가더라도 늘 이곳을 생각하며 은희님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그녀는 허리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돌석도 황급히 맞절을 하며 배웅했습니다. 아씨,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소희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에는 신분을 뛰어넘은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자 풍악 소리와 함께 재상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깃발들이 긴 꼬리를 물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돌석과 참모 할멈은 대문 앞에 서서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멀어지는 가마를 보며 돌석은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하인이 아니라 당당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주인이 된 것입니다. 행렬이 완전히 사라지자 마을 분위기는 축제처럼 변했습니다. 재상이 떠나면서 마을 잔치를 열 수 있도록 넉넉한 재물을 남겨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잡고 떡을 치며 돌석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평소 돌석과 친하게 지내던 나무꾼 박씨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복의 친구, 아니 이제 김서방이라 불러야 하나. 자네가 이렇게 잘 되니 내 배가 다 부르네. 그려 사람들의 덕담과 웃음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어온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은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멍석 위에 앉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인 눈치를 보며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던 그곳이 이제는 자신이 베푸는 잔치마당이 된 것입니다. 그는 참모 할멈을 상석에 모시고 제일 맛있는 고기를 집어드렸습니다. 할멈, 아니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는 제가 편안하게 모실 테니 부엌길은 그만두시고 호강만 하세요. 돌석의 말에 할멈은 오냐, 내 아들이 효자네, 라며 주름진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름 최 씨가 쫓겨난 자리는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박 씨가 대신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돌석은 혼자서 그 넓은 논밭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박 씨는 기꺼이 수락하며 자네가 주인이니 나는 자네를 도와 농사일이나 거들겠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세. 라고 화답했습니다. 악독한 마름이 사라지고 선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자 집안의 기운 자체가 맑고 밝게 바뀌었습니다. 하인들도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걱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돌석은 잠시 소란스러운 마당을 빠져나와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며칠 전 밤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을 업고 들어왔던 작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급박했던 상황과 차가웠던 눈의 감촉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무섭다는 이유로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돌석은 낡은 문틀을 어루만지며 착한 마음이 가져다 준 기적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기와 집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예전처럼 쓸쓸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안온하며 내일에 대한 기대가 담긴 기분 좋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돌석은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이 기와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 연기는 돌석이 지은 밥의 냄새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참모 할멈이 달그락거리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박 씨가 내일 할 농사일을 점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이 모든 소리가 자신의 가족이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푹신한 목화솜 이불이 깔려 있었고 화로에는 은근한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이불 속에 발을 넣고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집, 자신의 방, 그 아늑함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돌석은 문갑 위에 놓인 문서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재상이 남겨준 집문서와 땅문서였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돌석이었지만 그 종이에서 풍기는 묵향과 붉은 도장의 기운만으로도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소중하게 다시 넣어두고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굶지 않고 남에게 굽신거리지도 않고 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돌석은 비로소 긴장이 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는 다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보라는 돌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리는 사각거리는 눈소리가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돌석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내일 아침 먹을 구수한 누룽지와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걱정 없이 맞이할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돌석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의 숨소리는 점차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듯 돌석의 꿈속에는 꽃이 만발한 봄날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풍요로운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덮어주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찬 그 밤. 돌석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